자, 오늘은 2019년 11월 5일 00시 21분입니다. 뉴스를 읽기 전에 오늘 가격이 약간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영상을 잠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고점 라인과 저점 라인 이 채널 안으로 올라가 주는 게 가장 아름답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점 라인 이 채널에 저항을 다시 맞지 않을까, 올라가더라도 저항 맞고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보수적으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2일 날 지금 CME 쪽에서 갭이 살짝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7,800불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조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찰 중에 있습니다. 자, 아침 방송을 하고 나서 12월 4일 날 저녁 10시가 되어서 갑자기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죠. 그래서 7,772불을 비트 스탬프에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이은 선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저항을 맞고, 간극은 좀 있었지만은 저항을 맞고 이렇게 하락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CME 쪽에서 12월 2일 날 발생한 이 갭 자체를 이렇게 메꾸고 다시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이 저점들을 이은 이 선이 저항선이 돼서 다시 이 선 밑으로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상승 자체가 상승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거래량 자체가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1시간 봉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래량 자체가 충분히 많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겠지만은 전체 시장에서 그다지 거래량 자체가 많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자, 오늘 24시간 동안 비트코인 거래량 자체는 190억 달러입니다. 평상시 같은 경우는 200억 달러를 넘어가 주는 게 평상시에 대한 거래량인 거고, 최근 와서 이 200억 달러 밑으로 전부 다 거래량이 되고 있거든요. 140억 달러, 170억 달러, 180억 달러, 뭐 이 정도 거래량이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방향 자체를 정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25일 날 이 거래량 자체가 420억 달러 정도 나와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향성 자체를 더 잡아주기 위해서는 거래량 자체가 최소한 30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 정도 이상이 나와줘야지 조금 더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방송에서 차트나 아니면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희한하게 11월 25일 날 6,515불, 여기가 강한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여기를 찍었었죠. 뒤에 센트만 틀리고 6,515불을 정확히 제가 표시한 것을 방송에서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이번에도 7,800불 그리고 7,770 얼마 정도를 제가 이렇게 찍어 놨었는데, 그 부분도 오늘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방진 이야기 딱 하나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능한 애널리스트의 기본 덕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뭐 이렇게 차트를 잘 보는 거일까요? 아니면은 펀더멘털적 기본적인 분석에 충실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뭐 금융이나 경제에 대해서 밝은 사람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세 개 다 아닌 것 같고, 그냥 뻔뻔한 사람이 그냥 훌륭한 애널리스트입니다. 왜냐면은 다양한 분석들을 하다 보면은 뭔가 하나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맞췄어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특히 가격적인 부분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오를 수 있고 내릴 수 있고 횡보할 수 있죠. 이 세 가지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방송을 보거나 아니면 유명한 애널리스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맞췄냐 틀렸냐, 이 사람이 오른다 이야기했냐 내린다 이야기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를 한 근거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 금액까지 간다고 이야기를 했고, 왜 이 금액까지 떨어질 수 있고, 왜 이 금액이 가장 큰 지지선이 될 건지, 그걸 알아야지만이 다음에 내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틀리면은 그 수정하면 되는데, 그 결과치만 수정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 전투력이 하나도 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이유를 알고 그 금액이 왜 틀렸는지, 그 예상이 왜 틀렸는지, 그러면 다음에 어떠한 법칙들이 나 스스로가 생기거든요.
특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에 대해서 항상 의문점을 가지고 방송을 보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스스로가 전투력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뻔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뉴스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블보험이라는 곳에서 내년 2020년도 미국에서 암호화폐 대규모로 도입될 전망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노블보험이라는 것은 신생 암호화폐 보험사를 이야기하네요. 2020년 암호화폐 보유자 10명 중에 1명은 미국인이 될 것이다. 오, 미국에서 암호화폐 대규모 도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내후년 2021년이 되면은 미국 밀레니엄 세대 5분의 1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게 될 것이며 2030년에는 미국인 70%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자, 이 보험사가 전통 금융시장에 있는 보험사가 이렇게 전망을 했으면은 오, 그래 이럴 텐데 그냥 암호화폐 보험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이 모든 것을 규격화하고 법률화하고 있잖아요. 암호화폐에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오케이가 한다고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암호화폐들이 도입될 곳이 바로 미국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어마어마한 뉴스가 있네요. 벡트의 CEO 켈리 로플러가 미 조지아주 상원 의원에 임명이 되었다고 하네요. 일단 공식 임명되었고 취임 자체는 2020년 1월 1일 날 이렇게 취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2023년 1월에 끝나지만은 내년 선거에 출마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로플러 자체는 트럼프 지지파라고 스스로 밝혔다고 합니다. 자, 벡트의 앞으로 역할 자체가 어마어마해질 것 같아요. 로플러가 상원 의원까지 됐으면은 앞으로 기관 자금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올 이제 배경이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리플 소식입니다. 자, XRP 에스크로 계정이 2039년 7월 달에 XRP가 모두 소진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앞으로 20년 후에 모두 다 소진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리플 에스크로 계정에 해치된 XRP 물량은 오늘 2039년 7월 소진될 전망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리플 에스크로 계정에 해치된 XRP 물량은 2017년 말 550억 XRP에서 현재 499억 XRP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럼 51억 XRP가 감소가 된 거죠. 자, 리플 엑스프로 계정에서 매월 기관이나 암호화폐 거래소에 2.125억 XRP를 판매하고 있고 이 같은 속도로 XRP를 소모 시에는 에스크로 계정 내에 XRP가 소진될 때까지 235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자, 그래서 리플 에스크로 계정 내 자산은 오늘 2039년 7월에 모두 다 소진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XRP는 매월 1일 날 이렇게 10억 개씩 에스크로 계정에서 풀려가지고 이게 리플사로 갑니다. 그래서 리플사에서 이것을 팔아서 회사 운영 자금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외부 인사한테 줄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렇게 이제 소모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 달 같은 경우는 10억 개를 에스크로 계정에서 풀었는데 바로 다시 에스크로 계정으로 다시 집어 넣어버린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XRP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이것을 팔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홀더들한테 욕을 더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미니 거래소에서 GUSD 유통량의 5분의 1을 소각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GUSD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소각했다는 것은 지금 암호화폐 쪽에서 이만큼의 자금이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좋은 소식만은 아닙니다. 자꾸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자, 재미있는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글로벌 블록체인 특허 신청에 있어서 한국이 3위를 했네요. 미국이 1위고요. 중국이 1위인지 알았더니 아니네요. 자, 이 자료는 일단 중국에서 발간된 글로벌 블록체인 특허 보고서에 의한 겁니다. 자, 10월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블록체인 관련 특허는 약 2만 4천 건이 있고요.
총 35개 국가에서 약 6,500명이 특허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국제 특허는 3,421건이고 28개국에서 1,474명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취득한 특허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1위가 미국이고 1,537건, 2위가 중국 532건, 그리고 3위가 154건으로 한국이라고 하네요. 자, 신청한 특허로는 중국이 더 앞서는 거고, 그리고 취득한 특허 수로는 미국이 더 앞선다고 합니다. 이건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일본 이야기도 슬슬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요지이기 때문에 잘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본 미쓰비시가 암호화폐 발행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정된 바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은 뭔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나 뭔가 세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지 맞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같이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암호화폐 사업 추진설이 있었는데 이것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발뺌을 했다고 합니다. 두 개의 일본 소식 모두가 가짜 뉴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본 이야기가 슬슬 나온다는 것은 일본 쪽에서도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일본 소식들은 추후에 한번 더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애널리스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플러스 토큰, 이 다단계 토큰이 비트코인을 덤핑하는 바람에 약세장을 야기하고 있다. 다단계 스캔 프로젝트 플러스 토큰의 비트코인 덤핑은 비트코인 약세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플러스 토큰과 같은 폰지 사기 주체가 시장에 보유분을 덤핑 판매하는 동안에 기술적 분석으로 가격을 예측하는 행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자, 최근 뉴스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최대 암호화폐 스캠 플러스 토큰이 현금화로 인해서 두 달간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자, 12월 2일 뉴스입니다. 자, 이 플러스 토큰 같은 경우는 중국 최대 다단계 폰지 사기라고 하고 매일 수익 0.3%를 보장해 주고 이러면은 매월 매달 9에서 18%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유혹했다고 하네요. 자, 이 물량을 확인해 봤더니 한 18만 비트코인 정도의 물량이라고 하고 하나로 약 1조 6천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자, 지난 8월부터 이게 믹싱이 되어 있었다고 하고 이 믹싱이라는 것은 비트코인을 송금할 때 보낼 비트코인과 다른 코인들을 섞은 후에 이를 재분배해서 암호화폐 출처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하네요. 자, 블록체인 보안업체 체인스 가드도 플러스 토큰이 보유 자금을 소액으로 쪼개서 여러 주소로 이동하는 것을 포착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9월에 플러스 토큰이 소유한 주소에서 비트코인 현금화를 위한 처분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들은 새로운 주소를 만들어서 분할을 반복할 것이다 이렇게 전했다고 하네요. 사실 이번 하락 자체가 이 플러스 토큰 다단계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다른 곳에서 이 뉴스를 가지고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 뉴스를 강화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뭐 여하튼 이번 하락 자체가 이 플러스 토큰 물량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별 걱정을 안 할 것 같아요. 어차피 내년 5월에 반감기이기 때문에 기존 전통 시장에서라도 이 물량을 다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정확히 불안 요소가 있어서 그 불안 때문에 떨어지고 그 이유가 또 모를 때 이게 더 불안하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에 대해서 팩트가 나왔다 하면은 그 시장의 불안 요소는 벌써 사그라듭니다. 일상적으로. 그래서 이게 하락의 100% 주요 원인이라고 하면은 이 물량은 쉽게 받아내고 갈 거예요. 그리고 물량 받아가지고 6개월만 버티면은 두 배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누가 버티지 않을까요? 말이 쉽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격 하락이 이것 때문에 하락했다. 이게 팩트라고 하면은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지네요. 크게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전 코인베이스 CTO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10년 최대 유니콘 기업이다. 유니콘 기업 같은 경우는 비상장 업체로서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진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 합니다. 보통 이제 시가총액이 한 1조 되는 이제 비상장 업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10년 세계 최대 유니콘 기업은 우버, 에어비앤비, 스냅 등이 아니라 바로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자, 이더름 소식입니다. 이더름의 노드 60%가 이스탄불 업그레이드 준비가 아직 안 됐다고 합니다. 지금 업그레이드가 한국 시간으로 8일날 오전 8시 50분에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조금 지연돼서 하면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은 또 분위기에 따라서 이게 악재로서 살짝 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3일 남았으니까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최대 보험사 산하에 있는 블록체인 업체가 미 증시에 상장했다고 하네요. 중국에 있는 블록체인 업체들이 자꾸 미국 쪽에 상장을 하네요. 최근에 했던 게 카난이었죠. 채굴기 생산 업체였죠. 카난이. 그리고 우지안의 비트메인 같은 경우도 지금 IPO가 준비 중에 되어 있고요.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중국 최대 보험사인 평안보험 산하에 있는 IT 및 블록체인 전문 업체 원커넥트가 미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한 가운데 IPO 밸류가 전망치의 절반 수준인 5달러에 그쳤다. 이 가격은 시간 지나면 알아서 오릅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번 IPO는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JP 모건 체이스, 모건 스탠리 등 글로벌 대형 은행이 참여했다. 골드만삭스, JP 모건, 모건 스탠리 여기에 투자했으면 여기는 나중에 가서 가격은 쭉쭉 오르겠죠. 중요한 것은 블록체인 업체들이 자꾸 미국에 상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팩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의 미체결 약정이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자금 유입의 신호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팩트의 비트코인 선물 미체결 약정이 약 650만 달러를 나타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미체결 약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매수와 매도 계약을 사거나 판 뒤에 이를 반대 매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계약을 이야기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이 미체결 약정이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현재 추세의 지속 또는 신규 자금 유입의 신호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선물 시장에서 롤오버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미체결 약정을 이야기하는 건데, 선물 계약이 있어서 이제 매수나 매도 이제 포지션을 가지고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만기 시에 청산을 하지 않고 다음 만기일로 이호라는 것을 이렇게 롤오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렇게 선물 만기가 되면은 이 롤오버 물량에 따라서 변동성이 심하다. 이렇게 저는 이제 판단을 주로 하고, 이게 꼭 신규 자금 유입이다. 꼭 이렇게만은 해석되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닌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네요. 여하튼 벡트의 CEO가 이번에 미국 상원 의원에 이렇게 당선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앞으로 벡트의 역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벡트가 중요해진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기관 자금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이 약간 상승을 해줘서 마음이 조금 이제 편안하지만은 당분간은 횡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12월 9일날 벡트에서 옵션이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약간의 변동성이 더 심하게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잘 하실 거고, 그리고 장기 홀더이신 분들 자체는 이 시장이 사이클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그걸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사이클의 초입 부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2019년 12월 5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